Fanny? Fanny Moreau? 운명적인 사랑을 낭만성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믿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운명적인 사랑을 믿었던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생각해보진 않아가지고 믿음이 결국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그것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집단 모식이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라고 했을 때 사실 중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믿으려는 것 자체도 되게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상실됐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차라리 장의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우연에 의해서 일격은 당했을지 먼저 어쨌든 사는 동안은 해외 먹을 만큼은 해먹었겠다. 그리고 말랭도 마찬가지로 그 우연을 믿었으니까, 그것들의 자기 세계관이었으니까 그 파니와 만나서 어쨌든 되게 뜨거운 열애를 했고 또 그때는 되게 행복했구나. 물론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성을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봄나는 간다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성이 항상 갈구하는 것들은 어떤 영원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누구한테 신념의 문제인 거고, 누구한테는 정치의 문제인 거고, 누구한테는 종교의 문제인 거고, 누구에게 사랑의 문제인 거고, 누구에겐 예술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되게 훌륭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술 혹은 영화라는 혹은 문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저도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우디 알렌 이런 생각 되게 재밌지 않아?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디 알렌의 많은 영화들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삶은 일종의 농담이야, 그저 우연적으로 선택된 거야 라는 쪽에 더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어떤 판단은 우디 알렌 영화에서 일단 던져버립니다. 일정하게 엔딩에서는 특히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나 교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디 알렌이 되게 자유롭게 지금까지도 50번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좀 판단은 어떤 개인과 개인 혹은 사회와 개인 사이, 그리고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처럼 작동을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한 인생에서 놓고 보면 때로는 저희도 다 잘못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단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벌 받을 만한 짓도 하겠죠. 근데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되게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그 버스 운전사가 겨우 그 밀크 커피값 훔쳤는데 그렇게까지 처벌돼야 되냐. 때로는 너무 심하게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영화에서 아까 나왔던 대사 세라비, 그게 인생이야. 네가 좀 재수 없는 거고 네가 좀 운이 좋은 거야 라는 것들을 되게 블랙 코미디의 어떤 스타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도덕 교과서는 우디 알렌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디 알렌의 50번째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럭키데이 인 파리, 한국에도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그 불어 원제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에 찍었고, 실제로 우디 알렌 영화 중에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꽤 있습니다. 없진 않은데 불어 제목이 원래 원제에 가깝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꾸대 찬스라고 하는 불어가 된 건데, 저 꾸라고 하는 저 단어는 사실 일격, 공격, 한방 이런 뜻이 있는 불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찬스는 기회, 똑같습니다. 그 영어하고. 행운, 우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의 한방,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딱 우연의 한방 같죠? 되게 직선적인 제목이기도 해요. 우디 알렌의 영화는 맨하탄이면 맨하탄인 거고, 애니홀이면 애니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엄청나게 그걸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풍부한 어떤 질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목일 거라고 예상하고 보지만, 예상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되게 자유분방한 어떤 흐름들,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아까도 이제 올해 이제 90세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70년대, 80년대 영화의 백미는 물론 우디 알렌의 여러 가지 그 일상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우디 알렌이 나오는 영화가 더 좋거든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엔 본인의 영화에 본인이 연출도 하지만 본인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코미디 감독들의 특징이죠. 뛰어난 코미디 감독, 찰리 채플린, 버스 키튼, 해럴드 로이드 같은 무성 코미디 시대에서부터 막스 브라더스나 그 이후의 유성 코미디로 넘어가면서 역사에서도 보면 뛰어난 코미디 감독들은 자기가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주인공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코미디의 약간 위대한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재의 시스템에 가깝게 자기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최근에 90년대 이후에는 우디 알렌 감독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확실히 2000년대 이후엔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거의 나오고 계시지 않아서 나이 들미란 스크린에 어떤 이미지를 비춰질 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한계, 보고 싶은 어떤 장면들 뭐 이런 것들과도 무관하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하긴 한데 우디 알렌의 팬으로서는 어쨌든 이 영화의 제목은 행운의 일격, 저 드가 영어의 오브에 해당되니까요. 그쯤 되는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 영화가 꽤나 직선적인 그런 영화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디 알렌의 파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은 세 작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한국의 극장에서 봤던 건 90년대 후반에 에브리언 세자라고 하는 96년도 작품인데 조금 더 지나서 개봉을 했던 영화인 것 같고 여기 이 영화는 뮤지컬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들이 있고 파리에서 이분이 이제 90년대에 나오시는 우디 알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막 공중에서 약간 여성 주인공이 이렇게 떠 있고 손 잡아주고 하면서 뮤지컬적 연출들을 하고 있는 생강 그 옆에서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미드나잇 파리는 이게 이제 SF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시간 여행을 하듯이 과거로 가서 저 주인공은 해밍웨이 시대를 좋아하고 해밍웨이 시대에 가서 또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는 벨 에포크라 그래서 19세기 말의 시대를 또 좋아하고 해밍웨이 시대는 1920년대 30년대거든요. 그때는 많은 예술가들이 다 파리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파리가 예술가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나잇 파리에서 장면들 보시면 뭐 루이스 부니엘이라든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자들, 뭐 댄서들, 재즈 뮤지션들 다 모여있는 그런 20, 30년대 파리의 환상적인 공간. 그래서 저 작가는 현재적 인물은 그 시대가 그리운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슈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에포크 시대라고 해서 19세기 말에 또 황금비라고 또 불렸던 파리의 시대를 또 그리워하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옛날 그때가 좋았지 라떼 좋았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미드나잇 파리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여러 가지 시대적 풍경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시간여행 장치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도 흥미로운 영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럭키데이 인 파리는 파리의 가을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제대로 못 봤던 파리가 가을 파리였던 것 같아요. 가을엔 파리에 갈 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공원의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계절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고 오늘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스라는 단어 우연이란 단어에게 저에게 되게 지배적으로 머리가 뇌리를 부여잡고 있는 작품은 폴 오스터의 소설이에요. 우연의 음악이라고 한국엔 번역되어 있는데 원제가 더 뮤직 오브 찬스예요. 이 작품은 90년도에 쓰여졌고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폴 오스터의 전작들은 다 나와 있죠. 우디 알렌과 약간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둘 다 뉴요커의 대표적인 문화적 인물들이자 작가들이기도 하고 우디 알렌도 프랑스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영화가 사실 미국 내에서 크게 인정을 못 받던 시기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는 부지런히 우디 알렌의 영화를 초청을 했었어요. 프랑스가 더 좋아하는 그런 감독들 중에 하나예요. 미국 감독들 중에 하나. 인디펜던트에서 사실 우디 알렌 영화에 스타들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은 또 아니기도 했었고 제작 시스템이나 규모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흔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되게 소규모로 제작되는 그런 뉴욕의 전형적인 독립영화, 작가영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더 선호했었던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였는데 폴 오스터도 뭐 뉴욕과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본인이 또 프랑스 문학 전공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번역 일도 했었고 그래서 둘 다 어떤 프랑스와의 친연성 도 있고 우디 알렌도 유대인인데 폴 오스터도 유대인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공통적인 뉴요커로서의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이 작품이 93년도에 그 영화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더 뮤직 오브 찬스라는 원제 그대로. 그래서 필립 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연출이 됐고 배우들이 되게 연기가 뛰어난데 칸 영화제 당시 93년도에 언선트 리가드라고 해서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이라고 해서 경쟁 부분 못지않은 되게 중요한 섹션에 상영이 된 적이 있었고 폴 오스터의 몇몇 작품들 뭐 스모크 같은 폴 오스터가 직접 웨이난과 같이 협업한 작품들이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 작품도 영화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플랫폼 통해서는 아마 보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전에 어디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은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어쨌든 이때 찬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보여지는데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내용이 한 남자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부잣집 아저씨들한테 붙들려서 벽짓는 일 하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기회, 우연, 운명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림의 작가적인 그런 느낌으로 쓴 폴 오스터의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행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기회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도. 그 기회라는 게 누구한테는 행운이고 누구한테는 불행이고 그 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저 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되게 중의적인 뜻이기 때문에 오늘 보신 럭키데이 인 파리에서도 그 찬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제에 들어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찬스라는 단어가 그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모르는 거죠. 누구한테 되게 우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또 계획적으로 움직여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들이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온 그런 저한테는 이제 폴 오스터의 The Music of Chance라는 저 제목이 되게 강렬했기 때문에 항상 찬스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이 소설을 전 자연스럽게 또 떠올리게 됩니다. 네,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몽테뉴 거리에서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컷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렇게 빠니가 저렇게 가고 있을 때 남자 주인공이 이쪽으로 보면서 유심히 쳐다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말을 건네니까 나 알랭이야 라고 하니까 여자가 돌아보면서 말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두 인물의 투샷이 잡히는데 우연히 마주친 거죠. 이 영화는 우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만난 사이였지만 그동안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남으로 시작된다. 역시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작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게 보이는 그 다음 컷에서 보여주는 게 점심시간 때 서로 약간 대비가 되죠. 인물들의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저 파니가 입고 있는 약간 세련된 정장과 알랭은 작가이기도 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차이들 그런 것들이 영화 속 초반서부터 두 인물을 가르는 동시에 우연한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이끌고 갈까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던져놓게 된다. 이것이 딱 그냥 교차되는 두 인물의 크로스되는 순간으로부터 영화가 출발한다라는 점은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연에 대한 영화라면 또 저 두 남녀에 대한 영화라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크 프레베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되게 작가이자 시인 이름이 나와요. 이 자크 프레베르에 대한 시를 그때 불어과 선생님한테 불문학 선생님한테 배웠었지라고 하면서 같은 수업을 들었지라고 하면서 그 시들을 읊는데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예요. 소위 고엽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프랑스 상숑 이 자크 프레베의 시를 옮긴 거거든요. 이분은 이브 몽땅이에요. 그 고엽을 부른 장본인이. 자크 프레베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20세기 초 중반을 대표하는 그런 시인이기도 했었고요. 넘어가서 이제 서로 참 신기한 우연이네라고 하면서 우연성을 강조하는 장면들을 또 투샷으로 보셨는데 이때 잠깐 보시면은 이 공간 저쪽 뒤로 저 뒤에 에펠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파리는 어디서 봐도 사실 한국에서 홍상수 감독이 극장전 찍을 때 어디서 봐도 다 남산 타워가 보이는 것처럼 에펠탑이 보이게 됐죠. 에펠탑이 보이는 에펠타워가 보이는 이 공간의 거리였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이 어떤 그런 공간들로 채워져 있고요. 컷이 되면 그 다음 씬은 파니의 짱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훨씬 더 톤 자체가 쿨톤이에요. 전체적인 것들이 더 차갑게 비춰져 있고 공간의 여백도 많지만 그 공간을 부분적으로 저렇게 빨간 조명들이 비춰주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절된 듯하게 보여지고 처음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도 이렇게 큰 저택이란 뜻도 있겠지만 아내가 있는 파네가 있는 공간과 짱이 있는 공간들이 서로 분리돼서 서로 쉽게 결합되는 어떤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은 거리에서 되게 가깝게 만난 그 느낌들로서 어떤 의식을 저들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짱과 파니가 만나는 장면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화면 속에서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비 걸리는 게 반지죠, 반지. 반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지를
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파니는 계속 거부하죠. 난 이런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특히 이 옷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도 계속 남편은 그것을 끼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트로피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트로피 아내예요. 소위 말해서 장식품 아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 되게 좋은 화초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내를 설정하고 있고, 그걸 파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컷이 돼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이제 모임을 하기로 간대. 저기 장프리니에랑 트로피 와이프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파니라고 하는 여성은 트로피 아내처럼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편의 어떤 배경처럼 되게 잘 비춰주길 바라는 그런 여성상으로 본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초반 장면서부터 알랭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남편 장과의 일련의 두 개의 씬으로 연결될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미 파니의 운명이, 삶이 현재가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짱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죠. 어떤 가십 같은 얘기들인데,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나중에 복선처럼 쓰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되게 제 귀에 되게 재밌게 들렸던 대사 중에 하나는 개츠비 같은 구석이 있어. 이 개츠비는 어떤 개츠비일까요? 어떤 개츠비를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의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 버전으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서도 핵심은 위대한 개츠비, 그레이트 개츠비라고 영어 제목이 되어 있는데, 피츠제럴드가 사실 아무리 봐도 왜 이 사람이 그레이트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수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고 있어요. 파티라는 목적은 소설이나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드러나요.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데이지라고 하는 여성에게 유혹의 불빛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이사 와서 계속 보내는데, 사실 그 당시가 경제공황이 오기 전에 시대니까 재즈의 시대라고 불렸던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되게 풍요로웠고 갑자기 돈 같은 것들이 막 넘쳐나던 일시적인 시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공황이 미국에서 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츠비가 어떤 식으로 저런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파티에서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개츠비 같은 인물로서 장이 설정돼 있다라는 것도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사교계의 어떤 의혹의 그림자를 제기하는 장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결국 장이 이득을 봤으니까 몰라 하면서 이제 다들 루머니까 가십이니까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좀 수상한 사내구나라는 것들이 제기가 되는 영화 초반부이기도 한 거죠.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 여행을 가자, 시골에 가자라는 그런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책을 읽겠다라고 이제 파니가 얘기했었는데, 이때 사마라 마을의 약속이나 읽으려고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우디 알렌의 영화에는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 예술가들 이런 취향들이 되게 잔뜩 묻어 있어요. 특히 영화의 초반 장면들에는 그런 것들이 꽤 진하게 묻어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물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다고 미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존 오하라라고 하는 1934년에 사실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그 작품의 제목이 사마라의 약속 혹은 사마라 마을의 약속이라고 보여지는 작품인데, 193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펜실베니아의 가상도시인 깁스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딱 들으면 이게 결국 이 영화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부유하고 매력적인 주인공 줄리언 잉글리시가 술김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사교 킬러 회원에게 이제 술 끼얹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계속 파멸해 가는 얘기예요. 완전 파멸로 끝나는 얘기예요. 거의 실시간처럼 36시간만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그렇게 파멸을 일고 가고 결국에 자살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허영, 부르주아들의 혹은 사교계의 어떤 위선 같은 것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썼던 존 오하라의 소설인데, 따지고 보면 장도 그렇고 파니도 그렇고 어떤 사교계의 위선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물들이 거기에 호응하기도 하고, 파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염증을 느끼면서 결국 바람을 피게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소설과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또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마라 마을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영국의 작가인 썸머셋 모음의 희곡인 셰피에 나오고 있는 말이 그 사마라 마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우화가 있어요. 그 희곡에 나오는. 어떤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도 꽤 많이 메타포로 쓰이는 설정이기도 해요. 바그다드에서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인이 막 다가온 거예요. 하인 다가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인님 그 죽음의 신 데스가 사신을 봤다. 죽음의 신을 봤다. 너무 무섭다.
그 사신이 막 나를 이상한 듯이 쳐다봤다. 나 도망가야겠다. 나 사마라로 도망갈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도 사마라로 같이 왔어요. 사마라에서 딱 있는데 사신을 만나게 된 거, 오후에. 그래서 너 아침에 바그다드에서 내 하인에게 이상하게 쳐다봤다며?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었어. 죽음의 신이 말하기를 나는 걔한테 오늘 사마라에서 오늘 밤에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할 참이었는데 걔가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라고 했어. 바그다드에 있었는데 왜 놀랐냐면 사마라에 있었는데 바그다드에 있으니까 놀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 하인은 뭔 선택했냐면 죽으러 사마라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도망쳐봤자 이 얘기의 핵심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에 나오고 있는 되게 유명한 반복된 대사인 세라비. 그게 인생이야. 도망쳐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도 이제 너무 유명해진 제목이 됐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가 이 사마라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메타포. 우리가 무엇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해도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이 사마라 마을에 대한 이야기, 우화의 메타포인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 세계들 전반에 다 깔리고 있는 것이어서 럭키데이 인 파리를 따지고 보면 사마라 마을 버전으로 운명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아기는 죽기 마련인 것이고 분류는 파멸당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들을 다 벗어날 수 없는 인물들의 어떤 얘기들이기도 하다라고도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사냥터 장면이 나오죠. 사냥터로 가게 되고 사냥터에서 되게 짱이 잔혹하게 사슴을 죽이는 장면을 되게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처리할 때는 되게 심플하게 처리해요. 물론 우디 알렌이 죽음을 뭐 되게 난도질하면서 보여주는 감독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영화는 뭐 범죄와 비행이나 다른 작품에서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또 오히려 특징적으로 보면 되게 그것도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렌이 처리될 때도 마찬가지죠. 집 들어가서 그 남자들 있더니 갑자기 차로 끌고 가고 비행기 타고 던지고 끝. 그 장면들의 컷에는 어떤 뭐 발버둥, 몸부림, 어떤 실랑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채 되게 심플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도 아마 다른 영화를 보실 땐 죽음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다른 감각으로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이 사냥하는 장면을 보셨고 그 다음에 식사가 이어질 때 이게 2010년 빈티지 와인이야 라고 하면서 와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찾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찾아봤는데 어떤 와인이냐면요, 샤또 앙젤루스라고 생테밀룡, 그러니까 보르도에서 한 시간쯤 되는 거리에 있는 생테밀룡을 다행히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위치인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이 와인에 대한 겁니다. 저 종 모양이 되게 라벨에서 특징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재 살려고 하면 100만 원 돈 위아래로 사셔야 되는 뭐 그런 2010년도는 또 되게 좋은 빈티지, 보르도 빈티지 해여서 부르주아들의 어떤 호화로운 미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랭의 아파트에서 이 와인 맛있네 라고 파니가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파스타 해준다고 해서 이제 첫 정사를 나누기 전에 음식을 먹을 때, 그때 그 와인은 한국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한 돈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그럼 남편은 맨날 부르고뉴 와인만 찾아라고 말하는 장면도 아마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파니가 말하는 것 중에 꼭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허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니는 일종의 염증을 느끼고 있고 이것도 맛있는데, 사실 그렇죠. 꼭 무슨 200만 원짜리 샤또 마고만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르주아란 을에 그런 걸 마셔야지 이게 맛있는 거고 진짜다. 물론 비싼 게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의 대비들이 이 영화 안에선 집의 어떤 공간적 대비도 있고 빛과 어둠의 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대비들이 있는데, 음식과 취향에 대한 대비들도 되게 극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기셔서 보시면 그래서 파니가 자기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궁금해. 그랬더니 이미 다 설명했잖아.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세금을 최소해달라. 재산 상속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부자들을 도와줘서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또렷하게 자기의 어떤 직업 세계를 말하지 않는 그런 짱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공원 데이트가 시작되죠. 이때 공원 데이트가 될 때 장과 대비되는 이미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토리오 스트라로가 하는 이탈리아 유명한 촬영 감독은 빛을 연출하기로 되게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노장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렇게 그
공간들의 어떤 빛감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에는 영화라는 거 되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어떤 대사나 너희 남편은 어때 뭐 이런 것들을 쓸데가 없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실은 연령대라든가 옷이라든가 빛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느낌만으로도 이 두 인물을 왔다 갔다 하는 저 파니의 혼란과 어떤 매혹과 흔들림과 이런 것들이 대비적으로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서 공원에서 계속 데이트를 하고 아까는 보시면 뭐 일본 미식여행 어때? 라고 말하는 어떤 부르주아들의 세계와 달리 여기서는 항상 먹고 있는 게 샌드위치, 뭐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을 뭐 마트나 근처에서 산 이런 것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런 세계인데 사실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따지고 보면 파니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알랭을 만나기 이전에서부터 사실은 자기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직업도 마찬가지죠. 경매, 옥션하는 인물인 거잖아요. 옥션하는 것들이 다 비싼 것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지역들 얘기하면서 그 지역에서 부자들이 이제 갑자기 물건들을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리거든요. 그것들 내놓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모나코가 이제 그 니스에서 좀만 가면 있는 그레이스 켈리가 왕비를 한때 지냈었던 프랑스하고 같이 있지만 따로 이제 별도의 자치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관광 수입이 되게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오래된 부자들이 또 살고 있는 남프랑스 지역들이 지중해 연안들이 다 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귀에 이제 걸리는 얘기 중에 하나이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원이라고 하는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파니의 모습들을 보게 됐고 이 남자는 알랭은 끊임없이 자기 첫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대비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지점에 있어요. 뭐냐면 장에 대한 남편을 내가 왜 결혼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첫 결혼 상태와 실패해서 이혼 직후에 되게 힘들었을 때 남편이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나한테 결혼을 제안해서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어떤 현실에서 불만족을 느끼거나 힘들 때 누가 다가와서 야, 너 진짜 이뻐, 너 진짜 최고야, 나랑 결혼해줘라고 하면 흔들리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이 얘기는 되게 그게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지는 본인이 남편 장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들려주는 그 속에 지금 그것을 다른 사람의 계급, 다 지금 보면 장모님이 되죠? 판이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럼 그 지금 만났다는 그 바람 폈다는 그 남자는 너의 첫 그 결혼 상대였던 그 예술가 음악 한다는 애랑 비슷한 애니? 꼭 그렇진 않아 라고 하는데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같은 부류의 애를 좋아했구나.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파니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또 확연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적으로도 되게 예민하게 잘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넘기시면 자기가 이제 소설 쓰는 얘기를 물어보게 되죠. 파니가. 그러자 알랭이 얼마나 운과 우연의 지배를 받는지. 이 남자의 세계는 장은 계획과 운은 없어. 다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장의 메타포는 그거죠. 기차죠. 기차. 내가 다 모형 기차를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타포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알랭은 끊임없이 운과 운명, 그래서 복권도 사고 어떤 우연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즐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자기 소설로도 쓰고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명을 따라가는 남자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려는 남자와 어떤 쪽이시겠어요? 물론 인간은 보통 섞여 있어요. 한쪽이진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운명? 아직 젊으시군요. 네. 사실 두 남자의 캐릭터는 따지고 보면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런 점에서 판이에요. 왜냐하면 두 남자는 다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결국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건 판이의 선택과 결단과 이 여성이 한때는 장의 어떤 계획적인 세계관에 매혹됐다가 그것이 이제 하도 자기를 통제하고 옥죄고 나를 트로피 와이프로밖에 안 쓰니까 그것이 되게 싫어졌다가 답답했다가 그 통제가 그래서 저 남자를 선택을 했는데 또 저 남자도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좀 처음엔 괴로워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장의 위로가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죄의식을 표현하면서 또 다가가게 되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 이 세 명의 삼각관계 안에 본질적으로 가장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 알랭은 끊임없이 우연과 운명에 대한 지배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죠. 이 들려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용어로 야 인생은 운과 운명이 중요한 거야. 계속 남자 옆에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런 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는 순간에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콩깍지가 벗겨집니까? 가스라이팅에서 벗겨나는 게. 저 운명 따위가 뭐가 중요해, 돈도 없으면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확구되게 됐겠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스라이팅의 대가예요. 끊임없이 사소한 것들, 저 사람이 사는 책, 나중에 이제 시집도 설명드릴 텐데 중고 책방에서 사주는 시집 3유로예요. 꽃 한 송이 줘요. 얼마? 3유로예요. 3유로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요즘 유로가 좀 올라가가지고 3유로가 적진 않습니다. 5,000원 이상씩 되긴 할 텐데 한국어로. 하여튼 3유로면 하나의 퍼포먼스를 완성할 수 있다. 대단한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내가 또 알랭을 또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술가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개끈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자주 나온 대사가 세라비. 인생이 그렇지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는 핵심적 키워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공원의 모습들 같은 거 정말로 이쁘죠. 저 공원이 아까 툴리리 정원도 있다고 했는데 또 한 곳은 프랑스 19, 파리 19 쪽에 루브르에서 좀 더 올라가는 쪽인데 이따가 명칭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영국으로 가기 전에 이모님 허리 아파가지고 가기 전에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방을 장이 들어주면서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그 가방에 대한 물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책, 진짜 아날로그한 스타일인 거죠. 오로지 책만 들고 다니는 이런 어머님의 세계가 탐정으로서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셔서 보시면 어머님이 오니까 이제 서서히 그 알렌과 어떤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파니 입장에서는 불만들을 틀어놓기 시작하죠. 널 보물로 여기면 얼마나 좋으니라고 하는데 보물인 건 좋은데 소유욕이 좀 강해 라고 말을 하거나 장을 따라서 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약간 속물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라고는 돈과 좋은 호텔들 뿐이고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에게 그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나중에도 또 결국에는 그 알랭이 사라진 뒤 자신의 걱정을 엄마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정하게 파니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상대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인물이다라는 설정이 영화 초반서부터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또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두 명의 투샷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일정의 장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거나 맞춰주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 어쨌든 여긴 장이 살인마로 등장하기 전이니까요. 기차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꽤 길죠. 이 샷이. 기차의 터널로 들어갔을 때 나올 때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터널로 들어서면 밖으로 나오면 전 더 이상 겁 많고 날카로운 소년이 아니게 돼요. 거듭나죠 라고 얘기하면서 강한 것에 대한 자기의 욕망들을 드러내는데 얘기가 되게 뭐 새롭거나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기차의 터널에 비유해서 얘기를 들려주는 장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장 역시도 유일하게 고백하는 게 아내도 아니고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좀 흥미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탐정소설에서 탐정은 통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됩니까?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위치에 놓이게 돼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신의 위치에 놓이게 돼요. 탐정소설을 분석할 때 모든 탐정소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초기의 탐정소설 아서 코난 도일이 만든 세계들은 탐정을 거의 신의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의를 심판하거나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위치까지 격상을 시켜놨었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는 모든 사람의 비밀들을 다 듣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탐정인 것이 아니라 탐정 소설에 있는 탐정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위치들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짱의 어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고 자기 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딸이어도 엄마한테 비밀 말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니의 얘기도 듣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진실도 심지어 옆에 그 친구들, 짱의 친구들이 외계인 얘기하고 어떤 음모론 같은 걸 막 얘기할 때 그것도 되게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 거예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탐정의 위치이고 신의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듣고 파악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이 사실은 이 처음 엄마가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왜 탐정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이제 또 다시 다른 공원이 나오는데 이 공원 되게 예쁘죠. 팔레 루알리아 공원이고요. 저기 옛날에 궁궐이었던 위치들이 건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루브르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세요. 루브르 앞에 있는 튤리리 정원을 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위에 쪽에 있는 루알라 정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곳마다 되게 다르게 있어요. 그리고 저쪽 밑에 빵떼옹 근처에 있는 릭상부르 공원도 옛날에 궁궐이었었거든요. 거기도 전 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굳이 간다면 여기도 되게 예쁘게 잡아서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공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서 좀 멀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파리는 저기 15구 뭐 이런 근처쯤에 있고 저 밑에 쪽에 있고 생강 아래쪽에 있고 물론 걔네들은 좌완 우완이라고 부르지만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는 지도 감각은 밑에 쪽에 있고 여기는 다 위쪽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공원들이. 그래서 보통 밥 먹으러 아무리 멀리 가도 공원 넘어서 가진 않거든요. 아마 사실은 우디 알렌이 자신이 선호하고 찍고 싶은 어떤 그런 공원들을 찾아서 찍었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런 점에서 리얼리티가 깨지더라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한 아이러니와 우연에 관심이 생겨서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소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파니를 볼 수가 있고 이들은 끊임없이 공원에서 점심 식사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는 건 뭡니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사건을 저지르기 싫으시면 저지르기를 원하시면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을 사주는데 이 책을 앙리 루게라고 번역 이름 하셨는데 뭐 약간 불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통상적으로 앙리 루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1894년에 쓴 비밀의 정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되게 유명한 출판사예요. 왜냐하면 저 알퐁스 르메르라고 하는 출판사는 베를린이나 보들레르나 당시 유명한 19세기 말에 파리의 시인들의 시집들을 내는 그런 출판사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 시집의 서문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인에게는 슬픔이나 기쁨이 피신하는 비밀 정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도피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공간을 비밀 정원이라고 시크릿 가든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저 짜댕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한때 커피숍의 이름이기도 했었는데 정원이에요. 정원 프로로. 그래서 비밀 정원이란 말인데 그 비밀 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파니와 알랭의 지금 마음의 상태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있을 때도 파니는 저 시집을 이렇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읽고 있죠.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읽고 있지만 사실은 저 시집 속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거죠. 시집 속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결국 문학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알랭의 세계로 도피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알랭을 통해서 뭘 먼저 처음에 깨닫게 되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문학 소녀 시절이었던 그 과거에 뉴욕에서 되게 좋았던 시절을 계속 끊임없이 상기하게 되는 매개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스텔지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그 공간 속으로 현재와 같이 연결을 해서 파니를 매혹시키고 있는 순간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시긴 어렵겠지만 많은 자료를 찾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집도 하나의 헌책방에서 책을 들어올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점 직원이 그러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막 대사에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집에서 오게 되죠.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드디어 집으로 오게 됩니다. 파스타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와인을 하면서 남편은 비싼 부르고뉴 와인만 마셔라고 얘기하는데 부르고뉴 와인은 통상적으로 진짜 비싸죠. 비쌉니다. 보르도에는 싼 와인도 좀 있지만 부르고뉴는 대충 다 비쌉니다. 제대로 된 걸 먹으려면.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이것. 아마 이마트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혹시 와인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갖게 계시면 그래서 이건 뭐 약간 국민 브랜드 우리 수 따지면 소주와 같은 와인이에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많이 파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1년에도 뭐 수천 병 수만 병 이상씩 만드는 와인이어서 한번 마셔보시라고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서 맛있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랑에 눈이 멀어서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알랭은 할인해서 그냥 샀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이 점점 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그래도 늘 연락이 돼야지. 운동하고 있는 파니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의처증의 장면들이 나오고 파니는 그 남편이 물어보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바로 거실로 오자마자 또 알랭이 전화를 하게 되면서 왜 전화했어? 전화하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라고 알랭이 말을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전화했는지. 이미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집에 있는 게 싫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보시게 돼요. 이제 상태가 점점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복권을 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인
19대 찬스라고 하는 유행, 우연이라는 테마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복권을 사서 어떻게 되냐 하면서 확률적인 얘기를 하죠. 그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되게 숫자가 길죠. 그래서 저 외우지도 못했어요. 찍어올까 하다가 굳이 그걸 안들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근데 네가 태어날 확률은 몇 조 단위까지 더 올라가, 더 높은 단위 올라가면서 그래서 당신이 태어난 게 이미 기적이야 라고 알랭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의 대가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게 이미 기적이므로 복권 될 기적은 기적 따위도 아니야. 근데 복권을 사면 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복권이 되면 이들이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장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판이는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고 가더라도 뭔가 경제적 여건이 훌륭한 남자로 나오진 않거든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파리에서 6개월 동안 방 하나 빌릴 정도면 그렇게 돈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상대적으로 꽤 비쌉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빌려도. 뭐 유용 물가보다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 알랭의 공간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구하는 월세 집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복권은 이들에게 새로운 계기라는 거예요. 사실 같이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복권을 숨기고 있죠. 몰래 보다가 뭐야 뭘 감추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복권을 숨기는 이유는 이미 이것이 그 남편 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알랭과 관련된 이들의 어떤 새로운 계기, 어떤 욕망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권을 숨기는 장면들. 그러면서 자기 판이야, 내가 복권 보면 내가 바보 같다고 당신한테 말할까 봐 숨긴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식이기도 하지만 복권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꿈꾸는 욕망, 행운, 기적을 꿈꾸는 판이의 마음을 숨기는 행위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간들이 이제 계속 대비가 돼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서 보셨어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때부터 알랭의 집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아파트의 꼭대기층. 파리는 지금도 많은 곳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잘못 집을 함부로 구하시면 안 돼요. 가실 때 잘못하면 그 무거운 러기지를 몇 계단 동안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어떤 공간들의 대비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공간적으로도 두 인물의 세계를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판이에게는 이 불편함이 오히려 낭만으로 다가오게 되고 물질적 풍요함보다는 어떤 정서적 풍요를 선택하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드디어 몇 개의 컷들을 이제 좀 넘어섰는데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와 이제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이 남편을 항상 의심했었는데 네 아내가 또 배신하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남자가 마리옹은 날 그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이 되게 의기투합하는 이상한 장면도 보셨어요. 따지고 보면 이 남자도 수상해요. 그걸 계속 불어넣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장의 시선을 통해서만 이 남자를 의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디 알렌은 저 남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마리옹은 자기 아내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를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지? 라고 하는 어떤 기묘한 태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롭게 보였던 사소한 장면들이지만 눈에 들어왔던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결국 조사한 보고서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는데 왜 그날 길에서 마주쳤을까? 아이러니아라고 알랭이 말하는 그 녹음된 장면을 들으면서 짱은 화를 내죠. 운이란 게 어딨어? 다 자기가 만드는 거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입장들. 뭐 이런 얘기들은 쉽게 말하면 그 매트릭스 같은 영화 보셔도 두 번째 얘기에서 메로빙지언이라고 하는 옛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도 인과율로 모든 세상을 푸는 사람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네오가 선택하는 길은 어떤 우연성, 어떤 믿음, 신념들의 체계인 거죠. 현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싸워요.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율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연과 행운과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이끌려 갈 것인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해요.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세계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과율로 이 세계가 완벽하게 지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T의 세계 또 얘기하겠죠. 아니면 뭐 운명, 우연성 믿으면 그건 F의 세계입니다. 사람은요, 완벽한 T도 없고요, 완벽한 F도 없어요. 다 섞여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이쪽이 더 있을 뿐이겠죠. 대부분. 그런 것들에서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저걸 믿으려고 드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장의 믿음은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돼요. 아까 기차 앞에서 장모님한테 얘기하는 사연들을 들어서 보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 통해서 나는 계획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배하는 방식이야라고 믿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요. 결국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기의. 그건 인과율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그것도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은 그 믿음에 배반당하는 얘기잖아요. 하나에 맹신하면 언제든지 배반당하게 돼 있어요. 알랭은 항상 운과 운명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불륜이 들통나서 그냥 대상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게 이 영화의 핵심이지 장이 처벌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랭도 이미 처벌받았어요. 그걸 믿은 사람도. 두 세계가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항상 우디 알렌이 많은 영화들에서 이건 밸런스 게임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 양가적 입장들을 다 건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신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화 시작과 끝만 기억하기 때문에 중간을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보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추하면서 이제 또 막 휘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뒤에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주입을 시켜드린 거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해서 드리면 알랭도 죽었다. 우연주의자도 완벽하게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처단하라고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니까 솔직히 털어놔야 돼.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하면서 장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 파니가 알랭에게 얘기하는 장면. 한편으로 이건 살인과 정사이기도 하죠. 성과 죽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뭐 프로이트식으로 따지면 뭐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죽고 싶으면 사실은 그 안에 되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한 것들이 번뜩인다고도 볼 수 있고 삶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죽음으로써 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주 쉬운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사마귀는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한 다음에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극렬한 게 바로 암컷은 수컷과 교미를 해서 수많은 알을 번식한 다음에 엄청난 식욕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걸 기꺼이 잡아먹히는 게 수컷의 본능이에요. 동물들의 어떤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영화도 두 명의 인물이 한 명은 우연이고 한 명은 계획을 따르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축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보여주는 파리에서의 이야기. 파리의 가을이 사실은 그런 가을이다라고 보여주는 영화가 럭키데이인 파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우디 알렌스러운, 우디 알렌이 여러 번 뭐 범죄와 비행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강조해서 다루었던 그런 또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되는 장면들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처리가 되는 것 같이 보여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파니는 이제 고백하려고 했죠 남편한테. 이때 자세히 보시면 파니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계속 친구들이나 또 사교계 모임에 끌려가게 되고 그때 남편의 또 되게 냉정한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되게 이상하게 되죠. 그런 거지 뭐 한쪽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그런 거지라는 식의 어떤 이 두 세계관을 교차 편집해서 영화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디 알렌은 이 폭력을 매우 건조하고 빠르게 묘사해요. 그래서 낭만적 주인공이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진짜 숨소리 하나도 없이 아무런 몸부림도 없는 채 그냥 증발되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을 딱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보시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파니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고 심지어 직장 상사 앞에서도 갑자기 왜 종일 연락이 안 돼? 어디야? 라고 하면서 이제 히스테리컬한 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장면까지도 보시게 되죠. 그리고 파니의 절망과 기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알랭이 떠났다고 믿는 파니를 장이 다정하게 위로를 하게 되는 장면들도 보시고 가해자가 이제 사실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그런 아이러니이긴 한데 파니는 다시 자연스럽게 장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샷이 완전히 롱샷으로 이 집안에 이 기체가 있는 전체 공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장의 세계인 거죠. 장이 깔아놓은 레일 기차의 움직임들 속에서 통제당하고 있는 그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파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머니가 머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자기가 사교계에서 들었던 얘기들 같은 것들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미 파니는 다시 장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 그만해요. 설마 거기 있었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랭이 자신과의 결혼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신하고 도망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선 도망치는 남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엄마의 어떤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이고 동시에 파니의 어떤 모습이에요. 본인이 되게 열렬히 사랑한 거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장과의 이혼도 결심하고 말을 하고 떠나겠다고도 결심했는데 장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왜 사라졌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도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남자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따지고 보면 이 판이라고 하는 여성이 만족하는 어떤 방식들은 자기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어떤 보석을 어떤 걸 고를 것이야, 어떤 것을 먹을 것이야. 물론 남들과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난 이 옷에는 이 까르띠에 반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 거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변화나 생각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이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양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 그런 사물들의 선택에서는 좀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알랭이 사라진 이후에 파니의 얘기들 어떤 주장들을 듣고 있으면 어머니와 달리 되게 순진하거나 그냥 되게 세속적인 그런 캐릭터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넘기셔서 보시면 어쨌든 과거에 이어지는 의혹들도 있고 뭐 외계인이 나타나서 잡아갔다라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일종의 음모론들인 거죠. 음모론은 왜 나오냐?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들어도 안 되는 순간에 음모론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그 태도는 결론은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게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현대사에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그건 달리 돌이켜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현실인 거예요. 옛날에는 침묵했어요. 확실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근데 요즘은 침묵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걸 설명하려는 방식의 유일한 쉬운 방식은 뭐냐면 맞는 치트키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외계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치트키로서 모든 미스테리를 일으키는 존재는 외계인이에요. 왜 본인의 그 오른쪽 손가락이 좀 더 길까? 외계인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외계인은 우리의 음모론의 중핵이자 핵심이자 외계인을 붙잡아서 앞에서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 미스테리함의 어떤 중핵으로서 수많은 음모론의 코어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이 없으면 안 돼요. 말이 안 이어져요. 뭔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들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우디 알렌 영화에서 외계인 타령하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이전에는 다른 작가들의 도움이나 개입 때문에 뭐 이런 코믹한 장면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확실히 흥미롭게 보여지는 그런 대화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이번에 뭔 얘기를 하려나? 라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좀 새로운 얘기들을 더 안 해주려나?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엄마는 장의 책상에서 들로니 탐정 사무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보면 그 들로니 사무소도 이제 들렸다 오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범죄 이야기의 핵심은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 명탐정 코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결국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걸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 이득을 보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든 일으킨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진리,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갖고 있는 논리적 해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건 모두 장에게 득이 될 동기가 있었다. 그래서 동업자의 실종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알랭의 실종도 역시 장에게 득이 될 동기가 있었다. 만약에 장이 네가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논리적 접근들을 하게 되고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엄마의 어떤 행동들 명함을 들추는 것을 다 확인했던 장이 이제는 엄마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갑자기 자기 장모님을 죽일 생각을 하다니 도대체 저 사람은 또 뭔가 약간 특이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예전에 우디 알렌 같으면 조금 더 레이어를 쳐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줄 텐데 갑자기 직접적으로 여기서 갑자기 그러신다고요? 라고 전 영화를 보면서 그게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이 영화에서 굳이 말을 하자면 조금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뒷부분들은 되게 빠르게 급진시키기 시작해요. 어떤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있었겠죠? 그 이미지가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냥 사고를 내라.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국가들 얘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 같지만 저는
총을 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 보셨잖아요. 그럼 내가 쏘는 것으로 할게. 네가 쐈다고 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어리숙한, 다시 보면 여기서 범인은 얘는 뭐 실제로 알랭을 대서양에 빠뜨렸을 망정 그렇게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고 모든 그 음모와 계획들과 답답함은 이 짱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비교해서 보시는데 그 어리숙하면 초반에 좀 잘 모르겠다가 이때 장모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확연하게 제가 과연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사냥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영화의 초반에 사냥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사슴 죽일 때 되게 냉정하게 죽이는 장면을 우리 이미 무의식적으로 인지가 됐어요. 그럼 엄마를 죽일 때도 장이 한 번에 일격에 그냥 가버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미 예상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가 한 번 줬다가 두 번째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좋은 영화들은 꼭 반복해서 써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에 등장하면 뭐야 이런 거였어 깜짝이야. 하지만 한 번 주고 나면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망각했다고 할지라도 2시간 안에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 이미지를 계속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회로해서 연상을 시키는 작용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냥터에 갔는데 하필이면 또 약을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약을 놓으러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우연이죠. 진짜 우연이에요. 그래서 파니가 또 파리에 가서 약을 찾고 갑자기 운전사한테도 1시간 있다 일로 와 하면서 또 갑자기 왜 글로 간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혹스럽다 했던 게 동기화를 안 시켜요. 여기서는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나타나요. 사실 그게 목표예요. 수많은 우발적인 상황들. 결국 우연의 게임들을 맨 마지막에 다 몰아붙여서 태풍처럼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애는 날 버리고 갔을 거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하도 또 몇 가지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갔더니 또 우연히 책상 속에 있는 작품이 또 발견돼요. 그것도 우연히 발견된 거죠. 그때는 왜 못 알았냐고. 그때 왜 안 찾아봤냐고. 우연히 발견돼서 전화를 해요. 아무리 얘가 도망친 게 아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가가 그걸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걸 들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우연을 여기 다 몰아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뭐야 우디 알렌 왜 이래 갑자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짱 안 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짱이 맞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이 우연들을 몰아치면서 장도 그 우연에 의해서 일격을 당할 수 있어. 이 영화의 제목이 우연의 일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어 원제가 우연의 일격을 당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연의 일격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사고였어 라고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아까 제가 초반에 허술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수많은 우연성을 일부러 남발해서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디 알렌은 되게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치밀하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충분히 되게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씬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 갑자기 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연히 뭐야 했는데 다른 거 다 까먹었어요. 이제. 다른 우연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것보다 더 센 우연은 없으니까. 왜? 우리의 우연이 죽음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현실에서 혹은 영화적 이미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혼자 알랭의 아파트에서 파니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와 관련된 얘기들처럼 읽다가 읽는 문장들 중에서 모든 일에서 우연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을 읽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께 들려주는 우디 알렌의 마지막인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로또를 사고 지금 뭘 해봐 다 소용없어. 우연히 너의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의 죽음과 역설을 보여주게 되는 순간과 그 남겨진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어간 알랭의 소설을 읽으면서 평생 우는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남자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맹목적인 총알, 눈먼 총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승리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냥터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 영화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디 알렌이 완벽하게 불어로 다 모든 인물들의 대화를 만들었던 심지어 엄마도 뉴욕에서 왔는데도 불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지? 의심 가지셔야 되거든요. 엄마도 그럼 불어를 공부했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여기선 다 아무 생각 없이 다 불어로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의 세계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프랑스적인 영화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더 떠올랐습니다.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장 르누아르의 작품이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만들어진 비행사 앙드레가 영지에 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호감을 사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사냥터 장면이에요. 부르주아들의 되게 잔인한 놀이처럼 되게 야만적인 사냥터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의 그 영주의 불륜을 또 그 여자 주인공이 파악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앙드레의 제안대로 같이 도망가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되게 어떤 점에서는 오늘 보신 우디 알렌의 영화 되게 유사한 어떤 인물들의 욕망의 구조들 훨씬 더 다채로워요. 이 작품은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프랑스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했던 영화고 영화의 맨 마지막도 역시 우연성입니다. 옥타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장 르누아르가 직접 출연을 해요. 장 르누아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20세기 감독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프랑스의 인상파 유명한 화가인 드 르누아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옥타브 역을 직접 그 장 르누아르가 맡고 있는데 이제 하인들이 자기의 아내 하인 중에 슈마워의 아내가 부르주아 계급인 남자가 데려가려고 한다고 오인해요.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총을 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앙드레였었어요. 옥타브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오인되고 맨 마지막에 영화의 엔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었어. 그렇게 처리하자 라면서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사냥터 장면 럭키 데이인 파리에서도 우발적으로 죽은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실제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다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의미나 가치를 물어볼 수 없는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의 엔딩과 동일합니다. 그런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고 각자 인물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보신 우디 알렌 영화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우디 알렌의 50번째 영화인 럭키데이인 파리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영화는 우디 알렌의 매치 포인트와 유사하다. 우디 알렌은 사실은 되게 비슷한 영화들을 스스로 많이 자기 복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안에서 미묘하게 변주를 이끌어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더 많이 비교해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끝에 살짝 말씀드린 장 르누아르의 게임의 규칙. 이 영화는 그래도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도 자막 버전 제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말이나 또 언제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어떤 그 부르주아 사이의 배경 속에서 그 공간들 속에서 서로의 욕망과 서로의 엇갈림과 오인들과 결국에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